네, 오늘 2025 국민의 선택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대선 후보들은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열렸던 마지막 TV 토론회가 막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이죠. 자, 먼저 세 분도 어제 긴 시간 토론 함께 보셨을 텐데 한 줄 총평부터 듣고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 2차 토론회는 그나마 볼만했거든요. 근데 3차 토론회는 정말 끝까지 보기가 인내심을 갖고 봐야만 할 정도로 처참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 실제로 저도 굉장히 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발언도 나왔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후보별로 평가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지키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양만희 논설위원 어떻게 봤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가지고 네거티브로 일관한, 그러니까 저 후보가 나쁜 후보예요라는 것을 이제 주력한. 하지만 선거 막판에 각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내려고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한 줄평을 덧붙이자면 저는 첫 번째 토론회 사회 보길 잘했다. 2차, 3차로 갈수록 훨씬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절히 잘 공략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영업자 관련해서 커피 원가 120원, 또 호텔 경제론이라고 해서 뭐 이준석 후보가 이거 네이밍한 건 아니지만 네. 이른바 그걸로 인해서 인터넷에 상당한 화제가 되고 지난 며칠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식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1차 토론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정치와 외교 분야인데 우리가 외교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거든요. 개헌과 관련한 논의라든가 네. 이 국제 관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 또 북중러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도저히 검증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자,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건지 자세하게 후보들의 발언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며 나를 세웠는데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방탄 독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자 전영기 의원,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내란과 비상계엄 프레임으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거였군요. 일단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의 토론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다룰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치와 외교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정치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외교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분야가 될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 통합도 이 정치 분야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 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 세력들이 남아 있는다면 국민 통합에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약에 사면을 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 해당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토론 시간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만 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집권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그 정부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나 앞으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국면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공재 대변인.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나 이른바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바탕으로 중도 외연 확장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냈더라면 저는 더 효율적인 선거 토론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선 후보는 전망적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는 회고적 투표가 되는 거죠.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지면서 구도 자체가 우리 당에 어렵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 구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심판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이 김문수 후보가 여기와는 단절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이끌 것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선명한 메시지를 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쉽게 봤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술은 반면에 김문수 후보 보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사법부 압박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선거를 얘기할 때 크게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것이 구도와 이슈와 인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구도에 집중하는 거죠. 막판에 이 선거가 왜 있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이어지는 보궐선거라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서 이게 이런 선거였지라는 부분을 유권자들이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방탄 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가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독재 정권은 안 됩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니 이걸 막아주십시오 하다가 대법원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이라든지 앞으로 대법원을 바꿔야 되는데 규모를 늘리고 또 비법조인 중에서도 뽑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가 아직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후보는 구도를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 김문수 네. 후보는 구도대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황이 대단히 공포스럽고 불안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문제점이 누가 맞느냐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구도를 민주당 입장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12.3 계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2.3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다시 발생했느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저는 전두환 그 세력들을 사면해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란을 일으키더라도 본인의 미래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계엄이 다시
다시 한번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끊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방탄, 독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독재를 하고자 했던 세력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는 보실 거라고 보고, 방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 불법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뭐 계엄과 관련된 내용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의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방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패착이고 그만 후보자 비방만을 멈추고 본인의 비전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근데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의 120% 공감합니다.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 성격으로 가면 우리 당이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전망적 투표로 바꿔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냐 이런 인물 중심으로 간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분명한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기로 한 이낙연 전 총리 역시 괴물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물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모두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지지만 그 국민적 투표로 이루어진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해 남용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서 목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 겁박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도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나타날 이 사법부에 대한 이 강한 뭐 개혁의 목소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협박하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는 자리가 어제 그 토론의 자리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계엄과 관련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불참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글쎄, 한참 그거는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땀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이걸 왜곡 과장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그래서 아니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네, 자 먼저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준석 후보가 비상계엄 당시에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 담을 넘지 않고 국회 문 앞에서 있었다. 이 부분은 팩트 체크해 보면 어때요? 그때 그 국회 경비대 경찰과 옥신각신한 것 영상이 그날 바로 공개가 네. 되면서 그때도 이준석 의원이 네.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해제 의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언론 노출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해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네.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번 달에 주간경향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 비상계엄의 밤에 대선 후보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밤 10시 반이 좀 안 된 시간이었는데 본인이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에 있었고 계엄 소식을 듣고 왠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집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집이 동탄에 있나요? 동탄에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집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네. 분명하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택시 타고 국회로 향했는데 노들길부터 쫙 막혀 있어서 안 되겠다. 걸어 올라가자 해서 국회 앞에 도착하니까 12시 50분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로부터 2시간 20분이 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늦어진 시각이죠. 그때 국회 안에 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에게 의원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결국 이제 170명 정도 돼서 이소영 의원에게 그럼 우선 표결은 될 것 같으니 난 여기서 항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주변 의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엄 해제 표결이 1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착 후 10분 뒤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던 이 시끄러 임마라고 이제 주변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담 넘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했을 때 시끄러 임마라는 그 화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시민이 아니고 천하람 의원실에 있는 아는 보좌관에게 한 말이다. 근데 이 시간이 1시간 20분, 1시 20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결 20분 뒤인데 아까 토론에서 한참 표결 후 한참 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게 1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도착하고 1시간 만에 국회 앞에 도착한 뒤에 의사당에 1시간 뒤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해제 의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기보다는 네. 뭔가 언론에 노출된 데 신경 썼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본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유튜브 생방송을 열고 국민들에게 국회에 와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모습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당시에 그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던 의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넘어 들어갔더니 뭐 헬기도 내려오고 계엄군이 옆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저 계엄군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는 그렇죠.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무슨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다 해제가 돼서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당신 대단히 엄중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전혁 의원.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탄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계엄이 선포되고 동탄에서 바로 출발해서 국회에 도착했을 때가 11시 반가량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실제로 저도 경찰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 위에는 실제로 특수부대 헬기가
국회에 들어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표결까지 진행을 했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저 문제를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계엄이 있고 나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던 17명을 이준석 후보는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지방에 있거나 오다가 시간을 놓쳐서 못 들어온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계엄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왔지만 본인은 이것이 뭐 표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있었고 심지어 그 전에 상황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판단해서 샤워까지 하고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오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 의장의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계엄군들이 우리를 당장이라도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요건, 의사 정족수가 됐을 때에는 빠르게 투표해야 된다면서 소리 지르고 굉장히 격앙돼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상황이 엄중했는데 외부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해당 시간에는 굉장히 엄중했고 급박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현역 의원 신분이었던 이준석 의원한테는 자, 적극적으로 바로 빨리 가서 국회에 가서 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좀 아픈 부분일 수 있겠군요. 뭐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개혁신당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 대입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인을 마치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당 소속 의원도 18명만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당사에 있었던 많은 분들도 실제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제지가 돼서 당사로 온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도 뭐 계엄과 관련해서 빨리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얘기대로라면 본인이 원내에 있는 그 이소영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계엄 표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는 일정 부분 좀 안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150석이 넘어서야 150명이 참석하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국회에 있는 숲에서 나와서 본회의 표결 장소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뭐 10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 데 대해서는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3차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결이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을 해제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시 50분가량에 대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모든 의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명, 그러니까 150명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가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물론 못 들어왔던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사유가 있든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네. 저렇게 알면서도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